안녕하세요. 앨릭스 코브의 우울할 땐 뇌과학을 소개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의한 질환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울증이란 무엇이며 증상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폐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은 우울증으로 치닫는 뇌회로를 다시 돌려 세울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우울할 땐 뇌과학 3장 인생이 빌어먹을 사건으로 채워진 이유 10분 후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나는 고속도로에서 재빨리 다른 차들을 따돌리며 앞으로 달려간다. 트레일러 2대를 연결한 대형 트럭 옆을 지나다가 출구를 놓칠 뻔하고 이 덩치 덕분에 차선 2개를 가로질러 차를 돌려야 한다. 보행자 몇 명이 출구 저 아래쪽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차를 멈춰야 하나 싶어 짜증이 났지만 내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길을 다 건너갔다. 세 블록을 지나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다. 좌회전 한 번이면 된다.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겠어. 그런데 반 블록 떨어진 곳에서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뀌더니 천천히 핏빛 빨강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야잇, 우라질, 젠장. 그리고 더 흥미로운 온갖 단어가 줄줄 이어진다. 지각할 것 같을 땐 왜 항상 세상에서 가장 긴 빨간불에 잡혀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물론 거대한 화물 트럭과 보행자가 진로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왜 내 뇌는 출구를 놓칠 뻔하게 만든 큰 트럭에만 초점을 맞추고 도로에 다른 차량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실제로 진로를 방해하지 않은 보행자들에게 짜증을 낸 걸까? 나는 왜 마지막 순간 빨간불이 켜진 것만 알아차리고 방금 파란불을 3번이나 통과했다는 사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온 세상이 작당해 나를 골려먹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인생에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건과 놓친 기회와 가혹한 환경만 있는 걸까 싶게 말이다. 어쩌면 당신은 항상 그렇게 느낄지 모른다. 그런데 그건 모종의 우주적 음모가 아니라 그냥 뇌회로의 부산물일 뿐이다. 뇌에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무시할지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회로가 있다. 이 주의 회로는 감정 회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뇌는 감정적인 사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끔 되어 있다. 어느 정도는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흥미롭게도 감정 회로는 부정적인 것에 의해 더 쉽게 활성화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 가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긍정적인 사건을 아주 많이 경험해야만 둘이 겨우 비기는 정도가 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의 뇌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훨씬 크다. 그들의 뇌는 고통, 상실, 실수 때문에 치러야 할 감정적 대가 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를 자주 왜곡한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이러한 뇌의 부정 편향이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쁘게 인식하도록 만든다. 솔직히 현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낫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그만큼 엉망이 아니고 당신이 하는 일은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으며 당신의 능력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 남보다 더 감정적인 뇌.
나무 의자, 볼펜, 사과. 이런 것들이 담긴 사진을 볼 때 뇌는 그다지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로 향해 있는 총 사진을 보면 그저 사진에 지나지 않음에도 우리의 편도체는 즉각 맹렬히 내달린다. 그런 사진에는 감정이 실려 있고 사람의 뇌는 단순한 사실 정보보다는 감정적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배선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의 회로는 감정 회로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 회로는 주의 회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모든 사람의 뇌가 그렇기는 하지만 우울증이 있는 사람, 심지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감정 회로와 주의 회로의 상호작용에는 편도체와 전방 대상 피질 두 영역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사실은 두 영역이 서로뿐 아니라 각자 전전두피질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한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가 이 중 한 영역에만 영향을 미쳐도 전체 회로를 변화시키고 세계에 대한 감정적 인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의 뇌가 감정 정보에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또 다른 예는 스위스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 나왔다. 연구자들은 화난 목소리와 침착한 목소리를 녹음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들려주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두 목소리를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동시에 들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왼쪽 귀 또는 오른쪽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참가자가 화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든 기울이지 않든 편도체는 화난 목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감정에 대한 편도체의 반응은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화 전두피질 등 다른 뇌 부위들은 화난 목소리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에만 그 목소리에 반응했다. 이는 뇌가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편도체가 감정 전방과 연관되는 데 비해 전방 대상 피질은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는 좀 더 세밀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방 대상 피질 중에서도 배측과 복측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은 통증, 자신이 저지른 실수,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한마디로 편도체가 흥분에 날뛸 만한 이유를 찾아주는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은 낙관적인 감정들을 전달해 날뛰는 편도체를 제어하도록 돕는다. 본래 뇌가 지닌 감정적인 성향은 우울증 상태에서 더욱 과장된다. 예컨대 한 연구는 우울증 증상이 심한 사람과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은 중립적인 표정을 감정이 실린 표정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중립적인 표정을 슬픈 표정으로 곡해할 가능성 또한 더 컸다.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사진을 봐도 그들의 뇌는 사진에 감정을 덧붙였다. 이런 점이 실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보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하고 자신에게 인상을 쓴다고 확신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하강 나선이 촉발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뇌는 감정 정보를 더 오래 붙잡고 있다. 한 실험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감정이 실린 단어 목록을 보여주면서 fMRI 스캔을 실시했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의 경우 편도체의 활동 시간이 10초 이내였지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25초 이상 지속되었다. 편도체가 오랫동안 감정에 매달려 있다면 침착하고 합리적이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둘 게 있다. 남보다 더 감정적인 뇌를 지녔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정은 인생에 자극과 묘미를 더해준다. 그러나 감정성이 강화될 때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인지와 주의가 함께 강화된다면 그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진다. 뇌는 부정적인 일에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 불행히도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일에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사건이 긍정적인 사건보다 무게감이 더 큰 모양이다. 5달러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짜증이 5달러를 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크다. 한 친구에게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충격은 다른 친구가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 정도로는 상쇄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에 비대칭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뇌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부정적인 사건은 내측 전전두피질에서 훨씬 활발한 자기참조 활동, 즉 자신과 강하게 관련돼 있다고 여겨지는 자극을 처리하는 활동을 유발하고 내장 감각 감지를 담당하는 섬유배 활동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편도체와 해마에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뇌 활동의 변화는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을 더 개인적인 일처럼 경험하고 더 깊이 느낀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는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려면 부정성에 대한 긍정성의 비율이 그만큼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량의 연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비율은 3대 1이다. 친구에게 부정적인 평을 하나 들었다면 긍정적인 평을 3가지는 들어야 하고 일을 하다가 1가지 손실을 보았다면 3번은 이득을 보아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다. 3대 1의 비율은 평균치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2대 1로 충분하지만 상실과 실망을 더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긍정성의 비율이 더 높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자기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일을 뇌가 깡그리 무시해버린다면 우울증일 때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 비율은 더욱더 높아야 한다. 모든 일이 멀쩡히 굴러갈 때도 이 책을 내기 위해 계약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날아갈 듯 기뻤다. 그러니까 한 3초 동안. 그러고는 바로 내가 해야 할 모든 작업과 쏟아야 할 모든 시간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뿐이었다. 맙소사,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게는 모든 일이 멀쩡히 굴러갈 때도 거기서 부정적인 면을 감지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교육자로서, 저술가로서, 과학자로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데 꽤 유용하다. 나는 이론의 허점을 잘 찾아낸다. 방어 전략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방법을 잘 생각해낸다. 주어진 상황에서 잘못될 요소를 예측하고 덕분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특성은 유용할 때가 많다. 너무 낙천적인 구조공학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저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그럭저럭 잘 버틸 거예요. 우리는 혹시 실수는 없는지 모든 계산을 철저히 검산하고 잘못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원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이 일상생활에서까지 이어지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긍정적인 면에 더 초점을 맞추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인 걸까? 그냥 긍정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낙천적이 되고 덜 불안하고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아마 다들 알고 있겠지만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 300페이지를 쓴 책이 수백 권은 나와 있다. 하지만 이런 책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다고 비난을 퍼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 그냥 딱 끊고 빠져나오지 못해? 라고 말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핵심 원리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모든 사람의 뇌가 감정 정보에 더욱 잘 반응하도록 배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뇌가 어떤 종류의 감정 정보에 주파수를 맞추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의 편도체는 감정 정보에 유난히 더 잘 반응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려면 전방대상 피질이 더욱 안간힘을 써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를 훨씬 간단히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럴 때도 뇌의 일부 영역은 여전히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여기서 해야 할 질문은 이거다. 나의 뇌는 어떤 유형일까? 부정편향은 유전된다. 가계도를 한번 보자. 이 나무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앓은 가지가 많은가? 기분장애는 집안 내력이다. 우울증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는 유전, 유년기 초기의 경험, 학습된 행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한 연구자 그룹은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와 없는 어머니의 청소년 딸을 연구해 부정성 편향의 유전율을 검토했다. 그 결과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린 딸들에게서 부정적인 표정을 알아차리는 편향이 훨씬 뚜렷이 나타났다. 이 딸들이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의 뇌가 감정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었다. 안 됐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면 하강나선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유전과 우울증의 관계를 찾아낸 연구는 더 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 수송체 분자에 대한 암호를 담고 있는 한 유전자는 우울증을 일으킬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다. 이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감정에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유전자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뇌 영역들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복측 전방대상 피질은 낙천적 감정을 증폭시키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회복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복측 전방대상 피질이 더 작은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효과가 떨어진다. 게다가 이 유전자는 복측 전방대상 피질이 해마를 안정시키는 능력도 떨어뜨리는데 이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해마가 감정 정보에 대한 반응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 뇌를 부정성의 하강나선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요인이 또 남아있다. 우울증은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것과 같다. 인생은 구슬 목걸이처럼 꿰인 각양각색 기분의 연속이며 하나하나 겪어보면 그 기분들이 각자의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는 컬러렌즈라는 걸 알 수 있다.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스는 감정이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기분 일치주의 편향이라고 한다. 기분이 나빠지면
뇌의 부정 편향이 악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세상과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더욱 잘 포착하게 된다. 여기에는 1장에서 언급한 맥락 의존적 기억도 포함되는데, 이는 특정 맥락에 속해 있을 때 행복한 사건을 기억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슬픈 사건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편향이 생기는 이유는 기분이 나쁘면 편도체의 반응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분이 끔찍할 정도로 나빠야만 기분 편향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단어 게임을 하게 했는데 이때 악몽처럼 부정적인 단어들만 사용했다. 부정적인 단어를 보기만 했는데도 그 후 편도체의 감정 반응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뇌를 편향시키는 것은 꽤 간단한 일인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기분 일치주의 편향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부정적인 사건과 감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슬픔을 더욱 많이 감지하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 상태는 하루 종일 6시 뉴스만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머지않아 온 세상이 정치 추문과 기후재앙, 끔찍한 범죄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채널만 바꾸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것을 볼 수 있는데 절대로 채널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를 부정적인 것에 붙잡아두는 기분 편향은 상승 나선을 가속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감지하거나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감정 회로와 주의 회로는 계속 그 상태로 나아가려 한다. 이 회로들을 조정하는 방법은 책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먼저 우리 뇌가 어떤 유형의 부정성들을 감지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실수만 지적하는 피질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느껴본 적 있는가?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방 대상 피질의 위쪽 부분이 실수를 포착하는 특별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을 기하자면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은 항상 결점만 지적하는 깐깐한 배우자 같은 존재는 아니다. 사실 딴에는 우리를 도와주려는 것이다. 우리 뇌는 지름길로 가는 걸 좋아하고 대개는 자동 조종 장치로 움직인다. 하지만 뇌에서 우리의 실수를 알아차리면 전방 대상 피질이 전전 두 피질에게 경보 신호를 보낸다. 어이, 이거 우리가 나서서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아. 처리 능력을 좀 발휘해야 할 때가 왔군.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은 그저 우리가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뿐이다. 한 fMRI 연구는 실수가 생긴 후에 전방 대상 피질이 전전 두 피질의 활동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관찰했다. 이 연구는 전방 대상 피질이 상충하는 정보를 감지하면 배외 측 전전 두 피질의 반응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아냈다. 고등학생 시절 화학 시간 내내 나를 졸도록 내버려 두었던 협조적인 친구가 선생님이 나를 부르기 직전에 어깨를 두드려 깨워준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무얼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 뇌는 언제나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방 대상 피질은 기본으로 항상 켜져 있다. 늘 우리 어깨 너머에서 실수가 없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 녀석이 계속 실수를 지적하더라도 너무 짜증내지 말자. 그냥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니까. 뇌는 모르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한다. 앞서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준 실험을 기억하는가? 어떤 것은 고양이처럼 긍정적이고 어떤 것은 총처럼 부정적이며 어떤 것은 의자처럼 중립적인 사진이었다. 실험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대체로 곧 어떤 종류의 사진을 보게 될 것인지 미리 알려주었지만 때로는 불확실한 상태로 알려주지 않았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진을 보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울증이 없는 사람보다 섬엽과 보계측 전전두피질에 더 큰 활동성을 보였다. 이는 그들이 내장 감각과 감정을 더욱 열심히 처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놀랍게도 어떤 사진을 보게 될지 말해주지 않았을 때도 그들의 뇌는 여전히 부정적인 사진을 예상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우울증에 걸린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최악을 가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서는 불확실한 상태일 때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걱정 활동이 더 많았고 내측 전전두피질의 자기 초점적 감정 처리가 늘어났다. 불확실한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염세적인지 알 수 있다. 과거가 부정적이었으니 미래도 분명히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뇌가 불확실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 반응에 따라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애를 시작하거나 직장을 바꿀 때 뇌가 자동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나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저 잘 모르는 상황일 뿐 나쁜 상황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든 좋은 직업이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불확실한 시기를 거쳐야만 한다. 미지의 것 너머에 있을지 모를 기막힌 보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뇌가 모르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할 수 있음을 늘 감안해야 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같은 자극에 아픔을 더 심하게 느낀다. 통증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부정적인 것 중 하나다. 어느 때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또 어느 때는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것은 통증을 지각하는 것이 기분과 행위 동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신체 감각과 달리 통증에는 감정의 성분이 있다. 우리는 통증을 객관적으로 지각, 손이 차문에 낀 모양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느껴지면 저절로 감정적으로 반응. 이 랄놈의 차문 하기 아프네 하게 된다. 사실 감정이야말로 통증을 통증 감각으로 만드는 주요 성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증 신호와 통증 지각의 차이다. 통증 신호는 몸 곳곳에서 통각 수용기라는 뉴런에 의해 뇌로 전달된다. 그러나 신체의 한 부분이 거기에 통증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뇌가 무조건 그것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다. 그러려면 전방 대상 피질이 나서야 한다. 한 fMRI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통증이 올 것을 예상할 때와 실제로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의 뇌 활동을 관찰했다. 그 결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통증을 예상할 때 섬엽, 편도체, 배측 전방 대상 피질에서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들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통증의 가능성에 더욱 육체적,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그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 또한 실제 통증 자극이 주어지는 동안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걸리지 않은 사람에 비해 편도체의 활동이 훨씬 크게 증가했다. 그들의 뇌는 통증에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할수록 뇌의 감정적 반응은 더 커졌다. 게다가 통증을 완화해줄 엔도르핀을 생성하는 뇌간 영역의 활동이 줄어 있었는데 이를 보면 그들의 뇌가 통증을 제압하려는 노력을 그다지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복측 전방대상 피질과 전전 두피질의 활동 역시 줄어들어 있었다. 이는 통증이 그들의 낙천성 회로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떨어뜨려 놓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난로에 손을 댄다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아픔을 더 심하게 느낀다.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만성 통증이 생기기 쉬운 이유는 바로 뇌가 통증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기억에도 어둠과 슬픔을 덧칠하는 우울증. 우울증 상태의 뇌는 나쁜 기억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나쁜 기억 때문에 마트에서 사야 할 품목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은 잊어버리는 편향을 말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편도체와 해마의 의사소통 이상 때문에 생긴다. 현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분 편향은 오래된 기억을 상기하는 일과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일을 포함해 기억에도 영향을 미친다. 편도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에게 그 기억을 저장하라고 지시한다. 이는 뇌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해온 방식이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을 더 많이 인지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사건이 편도체를 자극해 해마에 의해 기억으로 암호화되기가 더 쉽다. 게다가 맥락 의존적 기억으로 인해 우울증일 때는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기 어려워지고 나쁜 기억은 쉽게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기억은 기분 편향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오래된 기억은 오래된 이메일처럼 처음 모습 그대로 열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조각조각 모여 재구성된다. 부정적인 기분은 이 재구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옛 기억에도 어둠과 슬픔이 덧칠된다. 과거마저 지금 끼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선글라스를 통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의 삶이 언제나 지금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의 뇌는 패배에 유난히 강하게 반응한다. 어떤 사람의 뇌는 패배와 실망에 유난히 강하게 반응한다. 한 연구에서는 우울증 가족력이 있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뇌가 도박의 승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다. 예기치 못하게 돈을 잃자 안화 전두피질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패배가 그들의 동기부여 회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피험자들이 예기치 못하게 돈을 땄을 때는 해마의 활동이 줄어들었다. 기억의 핵심인 해마의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은 이들의 기억과 미래의 행동을 모두 조금씩 변화시키고 이 변화는 하강나선이 촉발될 가능성을 키운다. 이어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4주 동안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약은 그들의 우울이나 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위험군일 뿐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님을 기억하자. 뇌 활동에는 영향을 미쳤다. 투약 이후 안화 전두피질은 더 이상 패배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승리했을 땐 해마의 반응이 더욱 커졌다. 선천적으로 뇌가 부정성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약물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여러 가지 뇌회로 조정 방법 중 하나가 그 답이 될 수도 있다. 요점은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일단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 뇌의 선천적인 부정편향과 기본편향을 완화할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더 많은 방법을 다룰 테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만 알아보자. 긍정성의 신경화학. 부정편향을 뒤집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계가 있다. 바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둘 다 항우울제의 주된 타깃이자 전방대상피질, 편도체, 전전두피질 사이에 의사소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촉진하는 약물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가 있다. 한 주 복용 후 전반적인 행복감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두 약물 모두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주의를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주의를 떨어뜨렸다. 이 연구는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항우울제가 우울증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알려준다. 곧 직접적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기보다는 긍정적인 사건을 인지하는 쪽으로 뇌를 편향시키는 것이다.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은 통증 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우울증을 완화하는 약물은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통증과 관련된 배측 전방대상 피질의 활동성을 떨어뜨린다. 만성 통증은 멈출 수 없는 하강나선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통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상승나선으로 가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낙천성 회로 강화하기. 비관성을 이겨내려면 낙천성을 담당하는 뇌 회로를 튼튼하게 만들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미래에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그저 상상하는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된다. 내일 당장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상황이 꼭 최악으로 풀리리라는 법은 없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아래쪽 전방대상 피질이 활성화된다. 중요한 점은 복측 전방대상 피질이 편도체 조절을 돕는다는 것이다. 즉,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뇌의 부정편향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건을 기대하는 것은 복측 전방대상 피질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편도체 통제를 돕는 전전두 영역까지 활성화한다. 물론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뇌가 편도체 달래는 능력을 키우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2부에서 밤에 푹 잘 자는 것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등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6장. 최선의 결정이 아닌 괜찮은 결정. 등산에 관한 논픽션 고전 난 꼭 살아 돌아간다에서 등반가 조 심슨과 사이먼 예이츠는 시울라 그란데 서벽 최초 등정에 도전한다. 스포일러 경고 1.
힘겹지만 그들은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한다. 진짜 이야기는 내려오는 길에 시작된다. 폭풍이 불어닥쳐 그들의 몸을 때리고 시야를 가렸다. 그 혼란 속에서 조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다. 폭풍은 몰아치고 시시각각 어두운 밤이 다가오는 가운데 둘뿐인 그들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내려가야 할지 몰랐다. 만약 사이먼이 조를 업고 가려 한다면 결국 두 사람 다 죽게 될 판이었다. 조는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으며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스포일러 경고 2. 그 생각은 틀렸다. 그가 바로 이 책의 저자니까. 책에서 조는 이 시점에 야생에서 살아남는 일에 중요한 측면을 설명한다. 계속 하나하나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잘못된 결정이라 해도 말이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장이다. 등산을 하다 나쁜 상황에 봉착했는데 벗어날 방법을 알 수 없을 땐 아무 방향이나 골라서 그 길로 가야 한다. 가장 좋은 방향일 필요는 없다. 어쩌면 가장 좋은 방향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그 상황에서는 확실한 정보가 없을 게 분명하다. 그러니 한 길을 따라가다 절벽 앞에 도달하면 거기서 다시 방향을 돌려 딴 길을 선택하면 된다. 왜인 줄 아는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는 맞는 길을 확실히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아는 것이라고는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망한다는 사실뿐이기 때문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상황이 아마 딱 이와 같을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두 다 잘못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단지 변연계가 전전두피질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울증의 증상이며 우울증 상태를 지속시키는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단호하게 결정 내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주저하지 않고 대범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결정 내리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의사결정에는 의도를 추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포함되는데 이 세 활동은 모두 한 신경회로에 속해 있으며 전전두피질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시켜 걱정과 불안을 완화한다. 결정을 내리면 보통 우리를 부정적인 충동과 굳어진 반복 행동으로 이끄는 선조체의 작용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결정 내리기는 자신의 문제에 해결책을 찾고 변연계를 진정시켜 세계에 대한 인식까지 바꿀 수 있다. 우유부단함이 행복을 가로막는다. 우유부단함이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그렇다고 너무 심란해하지는 말자. 일단 우유부단함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많이 걱정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한 가지 일만 걱정한다면 단호하게 결정 내리는 일도 쉬워지겠지만 그러기에 우리의 성격과 뇌는 너무 복잡하고 미묘하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선조체, 변연계, 전전두피질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목표, 습관, 공포, 욕망은 모두 제한된 뇌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인다. 때로는 이 뇌 영역들 사이에서 오가는 의사소통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결정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 때로는 결정해야 할 모든 일 앞에서 꼼짝 못하고 굳어버리기도 한다. 이때가 바로 우유부단함이 우리의 행복을 막는 경우다. 이런 상황은 기분, 사고, 행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우유부단함은 더욱 악화된다. 그렇다면 결정을 내리거나 내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 답은 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전전두피질에서 시작된다. 결정 내리기는 왜 우울증 회복에 도움을 주는가? 원칙적으로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특정한 뇌 영역을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다. 우울증이 지닌 문제점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회로는 아주 많이 사용하고 회복되도록 하는 회로는 덜 사용한다는 점이다. 결정 내리기는 우울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뇌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승 나선에 시동을 걸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전전두피질, 그 중에서 특히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나서야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던 전두 변연계 회로의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전전두피질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담당한다. 이 말은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전전두피질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전전두피질은 뇌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그 목표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을 조직한다. 결정하면 인지 방식이 바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계에는 광고, 소음, 배속의 느낌, 날씨 등 무의미한 정보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는 전전두피질이 무의미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정보들을 무시하고 목표를 완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준다. 사람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말을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다. 누구나 자신의 뇌를 전부 다 사용한다. 비록 뇌가 너무 많은 양의 무의미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을 땐 진짜 중요한 일을 처리할 힘을 빼앗기기는 하지만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결정 내리기는 뇌의 인지를 재구성하고 가장 중요한 일로 주의를 돌리게 해준다. 구글이 검색한 결과를 중요도에 따라 배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요한 결과가 25페이지에 숨어 있다면 도저히 찾지 못할 테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고 결심하면 전전두피질은 뇌의 나머지 부분들이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을 바꾼다. 너무 심오한가? 쉽게 말해서 목표를 정해 결심하면 전전두피질이 우리가 눈앞의 세계를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말이다. 뇌의 고위급 처리 과정인 전전두피질의 의사결정은 하위의 감각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감각에는 각 감각을 전담하는 감각 피질이 있다. 시각 피질과 청각 피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하위 감각 피질들은 전전두피질의 하향 통제 아래 놓인다. 즉, 전전두피질은 하위 피질들에게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지시할 수 있다. 경찰서장이 경찰관들에게 속도 위반은 무시하고 마약상을 잡아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뇌의 자원을 특정한 무엇을 찾는 데 몰아주면 그것을 찾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방법은 있다. 그저 우리가 무의미한 세부 사항에 정신이 팔려 그 방법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하향 통제는 하위 피질이 무의미한 정보에 반응하는 것을 억제하고 중요한 정보에 반응하도록 활성화의 속도와 양 모두를 증강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키를 찾을 때는 시각 피질의 반응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그리 대단한 일 같아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얼굴에 초점을 맞추는 최신 카메라 기능과 비슷한 것이다. 화면 안에 얼굴이 나타날 때마다 카메라는 얼굴 위에 작은 사각형을 띄우고 초점을 맞춘다. 이런 기능을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자동차 키를 찾을 때 키 위에 갑자기 작은 상자 모양이 떠오른다고 말이다.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으면 갑자기 그 방법을 알게 되는 식으로. 일단 결정을 내리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세우면 뇌에서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잠재적 해결책들이 부각되는 것이다. 하향 통제를 절묘하게 보여준 영리한 연구가 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컵을 가리키거나 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단순한 목표지만 우리도 단순한 목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을 설명해 준 뒤 그들이 아직 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연구자들은 동그라미 여러 개가 그려진 이미지를 제시하고 나머지 동그라미와 다른 동그라미 하나를 찾아내게 했다. 하나만 더 밝은 색이거나 더 작은 동그라미였다. 놀랍게도 컵을 가리키거나 쥐려는 의도가 참가자들이 동그라미를 인지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들이 컵을 가리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밝은색 동그라미를 더 쉽게 찾았고 컵을 쥘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작은 동그라미를 더 쉽게 찾았다. 어떤 행동을 의도하느냐에 따라 반응 시간도 시각 피질 자체의 전기 활동에도 차이가 생겼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곧 팔을 뻗거나 붙잡을 의도가 없었을 때 참가자들의 시각 피질은 두 종류의 다른 동그라미에 똑같이 반응했다. 이 연구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 연구는 결정 내리기가 대상에 대한 뇌의 인지 처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한다. 물론 뇌가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이 변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어둠 속에서 자동차 키를 찾는다고 상상해보자. 불을 켠다고 마술처럼 자동차 키가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어쩌면 어제 입었던 바지 주머니에 있을 수도 있고 소파 쿠션 밑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을 켜면 키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아주 작은 결정이라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삶을 개선하는 방법에 환한 조명을 비춰주는 일이다. 결정하면 더 즐겁다. 대개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다. 우울증이 지닌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두 변연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오늘의 행위를 미래의 행복과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즐거움을 주지 않는 행위는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충동이나 습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면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쥐를 짝지어 코카인을 주입했다. 이때 A쥐는 레버를 눌러 코카인을 받을 수 있었고 B쥐는 A쥐가 레버를 누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결국 두 쥐는 동시에 동일한 양의 코카인을 주입받았지만 A쥐는 능동적으로 레버를 눌렀고 B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A쥐의 측좌핵에서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가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보람있고 더 큰 보상을 받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쥐에게 코카인을 주는 것은 썩 긍정적인 예가 아니지만 다른 일들에도 동일한 과정이 적용된다. 자기가 결정해서 쿠키를 사면 누군가가 건네줄 때보다 먹는 게 훨씬 즐거워진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어떤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누군가가 갑자기 그 일자리를 제안했을 때보다 훨씬 보람차다. 자기가 마음먹고 침대에서 나오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뿌듯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도박 게임을 하게 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판돈을 얼마나 걸지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했고,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컴퓨터가 대신 선택하도록 했다. 돈을 땄을 때 참가자들의 뇌는 대체로 누가 판돈을 결정했는지에 관계없이 예측할 수 있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었다. 판돈을 얼마나 걸지 결정할 때 참가자들의 뇌에서 전방 대상피질과 섬엽, 선조체, 해마의 활동이 증가했다. 이 영역들에서 활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승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더 깊이 개입하도록 하며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기억력을 향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fMRI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화면 속 풍선을 부풀리게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도박 게임을 하도록 했다. 풍선이 커질수록 터질 가능성도 커졌고 참가자들은 풍선을 조금만 더 부풀려 딸 돈의 액수를 늘릴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그룹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컴퓨터가 대신 선택하도록 했다. 스스로 선택할 때는 배측 전방대상 피질과 섬엽, 측좌액에서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났다. 이는 곧 능동적 선택이 주의 회로의 변화를 야기하고 그 행위에 대한 참가자들의 느낌을 달라지게 했으며 도파민의 보상 활동을 증가시켰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선택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를 하나만 더 살펴보자.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일련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선호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했다. 그런 다음 그림을 2개씩 보여주며 둘 중 어느 그림을 자신의 집에 걸고 싶은지 물었다. 그리고 나중에 참가자들에게 그림의 순위를 다시 매기게 했다. 자기 집에 걸고 싶다고 능동적으로 선택한 그림의 순위는 처음보다 올라갔고 집에 걸지 않겠다고 능동적으로 거부한 그림의 순위는 내려갔다. 이런 결과는 기억 상실증이 있어 자기가 선택한 그림을 기억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선택하는 단순한 행위가 의식적 기억보다 더 깊숙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우리는 단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 목표를 세우면 도파민이 증가한다. 사람들은 대개 학위 취득이나 승진처럼 장기적이고 의미 있으며 자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목표를 이루려 노력할 때 가장 좋은 능력을 발휘한다. 그것은 장기 목표를 마침내 달성했을 때뿐 아니라 성취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단계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목표를 세우면 전전두피질이 더욱 효율적으로 행동을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에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처음에 목표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막연한 목표를 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럴 경우 목표를 진척시키고 성취하기가 아주 어렵다. 예컨대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가 막연한 목표라면 일요일마다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다. 목표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뇌는
우리가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도파민도 덜 분비될 뿐 아니라 진척 상황을 인지할 수 없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지 못하면 자포자기의 감정이 점점 깊어진다. 그러므로 성취할 자신이 있는 목표를 최소한 몇 개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이고 의미 있으며 이룰 수 있는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우울증의 진행 경로를 뒤집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결정하면 습관이 조절된다. 4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굳어진 습관적 행동이나 충동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자동 조종 장치로 움직이며 배측 선조체나 측좌핵이 이를 이끈다. 이미 프로그램된 습관적 행동을 중단하거나 충동을 억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전전두피질을 사용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측 전전두피질은 배측 선조체에 투사하고 안화전두피질은 측좌핵에 투사한다는 점이다. 횡설수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말은 전전두피질이 습관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잘 통제해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다. 전전두피질을 활용해 나쁜 습관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만들 수도 있다. 자세한 설명은 8장에서 하겠다. 드리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는데 아직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했다면 그 습관은 배측 선조체에서 약하게 배선된 채 방아쇠가 당겨지기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소식은 전전두피질이 그 좋은 습관에 방아쇠를 당겨 배선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 조종 장치에 따라 움직이고 배측 선조체에 습관을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자신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먼저 확실히 해두기만 한다면 말이다. 결정을 내리면 통제감이 생긴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모두 옳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결정이다. 포유류의 뇌는 세계를 전혀 통제하지 못할 때보다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고 있을 때 훨씬 잘 작동한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하강나선의 한 부분이 된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관한 실험에서 나온다. 한 연구에서는 쥐 2마리를 짝지어 놓고 무작위로 꼬리에 작은 충격을 가했다. 쥐들의 꼬리는 하나의 전선에 연결되어 있어 두 쥐 모두 동일한 충격을 경험했다. 그런데 A 쥐는 충격이 오면 쳇바퀴를 돌려 두 쥐 모두에게 오는 충격을 멈출 수 있었다. B 쥐도 쳇바퀴를 돌릴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B 쥐는 A 쥐가 충격을 멈춰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흥미롭게도 두 쥐 모두 동일한 무작위 충격을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받았음에도 실험이 끝난 뒤 A 쥐는 상당히 잘 지냈지만 B 쥐에게는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B 쥐는 전두엽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감소했고 뇌간에서 세로토닌이 감소했다. 자신이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fMRI 실험에서 앞의 쥐 실험과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다. 피험자들의 손에 전극을 연결해 무작위적인 자극을 준 것이다. 한 무리는 버튼을 눌러 충격을 멈출 수 있었고
다른 무리는 컴퓨터가 충격을 멈췄다. 충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뇌의 통증 회로의 반응성이 줄고 배외측 전전두피질과 전방 대상피질에서 활동이 증가했다. 흥미롭게도 내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많은 피험자일수록 통증을 덜 느꼈다. 이는 곧 결정을 내림으로써 내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늘리는 것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만 결정 내리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에 대해서든 통제력을 갖고 있으면 그 혜택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쥐라도 운동할 수 있는 쳇바퀴라는 선택이 주어진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겪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쥐에게 강제로 운동을 시켰을 땐 그런 이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운동 그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다루었듯이 운동 그 자체도 분명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행위 역시 상승나선에 시동을 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통제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 곧 통제감이다. 결정을 내린다고 정말 어떤 상황을 더욱 잘 통제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통제감을 높여줄 가능성은 크다. 그리고 통제감이 커지면 자신감이 커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의사결정 능력이 상승한다. 결정하면 걱정과 불안이 줄어든다. 2장에서 설명했듯이 걱정과 불안을 촉발하는 것은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전전두피질이 검토해야 할 잠재적 시나리오가 너무 많을 때는 걱정과 불안을 촉발할 위험이 증가한다. 한 가지 길을 정해 선택하면 전전두피질이 최적화해야 할 변수의 수도 줄어든다. 결정이란 단순히 특정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만드는 일이다. 영원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두 등반가처럼 당신이 황야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이제 갈림길을 만났다.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끝없이 생각만 할 수도 있고 한 길을 선택해 쭉 따라갈 수도 있다. 언젠가는 선택한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달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갈림길로 되돌아오면 된다.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때까지 기울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의 길을 정해 가다가 경로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처음에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 한 연구는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관찰해 이 점을 증명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교재를 공부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 조사하게 했다. 두 개입 방법 모두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을 감소시켰고 결정을 내리는 단호함을 향상시켰다. 이 연구는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 맞추기를 줄이면 결단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단순히 한 가지 진로를 선택하기만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사실 역시 보여준다. 두 번째 그룹의 참가자들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단지 결단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고 그로써 미래에 선택할 가능성의 수를 줄였다. 그러자 불안도 함께 줄었다.
처음부터 거창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 대학 시절이 끝나갈 무렵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우유부단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 스멀스멀 번져나가 그해 여름에 무엇을 할지도 결정하기 어려워졌고, 그러다가 주말에 무엇을 할지도 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비된 듯한 상태에 빠지면 모든 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처음부터 거창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 작게 시작하면 된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지 선택하라. 삶의 어떤 부분에 단호히 결정을 내리면 다른 부분에 대한 결단력도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연구가 있다.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되 거기에 의문을 달지 마라.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해지고 운동을 하면 다음번에 운동하기가 더 쉬워진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거나 걱정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한 가지씩 결정을 내릴 때마다 미래에 사용할 의사결정 회로가 튼튼해진다. 물론 5km를 달리면 근육이 필요하고 1km를 더 달려 6km가 되면 처음 1km를 달릴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진다. 결정도 마찬가지다. 연달아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면 의사결정 회로가 피로해지고 뇌는 다시 우유부단함이나 충동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괜찮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래를 위해 뇌를 훈련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땐 그 6km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상승 나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